분명히 한국이 일본보다 경제력과 기술력에서 뒤처진다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왜 사람들은 계속 한국이 일본보다 기술의 우위에 있다고 말하는 걸까? 일본의 기술력이 한국보다 10년 이상 앞서 있다고 들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교수님은 왜 일본이 한국에 뒤처져 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스탠퍼드 대학의 경제학 수업에서 일본인 유학생은 교수님의 충격적인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일본인 유학생 나스에라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전자기기와 경영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대학은 처음부터 미국에서 다닐 결심을 하고 학창 시절에는 영어 공부에만 매진했어요. 다른 공부는 자신이 있었지만 영어 회화만큼은 끝없이 반복되는 연습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오로지 발음 연습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인의 영어 발음이 이상하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미국인의 발음과 입모양을 영상으로 보며 정말 열심히 연습했어요. 나중에 영어로 대화 중에 이해 못할 발음으로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였죠. 원어민처럼 영어 회화를 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연습했고 그 결과 스탠퍼드 강의실에서는 미국인처럼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하도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니 때로는 영어권 학생들이 나에게 미국 이민 경험이 있는지 물어볼 정도였죠. 저는 스탠퍼드에서 디지털 IT 기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전자기기에 대한 지식을 많이 공부했어요. 학업 성적도 상위권을 유지하며 자주 장학금을 받아 주변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른 이의 성공을 질투하기 마련이라는 인간의 본성을 잘 알기에 저는 절대로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자존감과 겸손함은 함께 지녀야 한다는 저의 철학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석사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단 한순간도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적당히 어깨에 힘을 주고 자부심을 드러낼 수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스스로 마음을 잘 다스렸어요. 주위 지인들은 유학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면 어느 명문대학에서든 교수와 연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거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물론 겸손한 척하며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환호성을 지르고 싶을 만큼 기분이 좋았어요. 누구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잖아요. 한때 저는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매우 컸어요. 아시아의 작은 섬나라일지라도 일본은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술력과 경제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었으니까요.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문구가 붙은 전자제품은 최상급으로 여겨졌고 일본의 기술력은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독보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릴 적부터 소니와 혼다, 렉서스와 같은 최고급 브랜드를 보며 자란 저는 일본 기술이 위대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스탠퍼드에서의 유학생활도 일본에서 온 학생으로서의 자긍심으로 잘 견뎌냈어요. 공부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면 일본 IT 산업의 미래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연구하며 일본 최고의 IT를 구축하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생각은 망상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강의에서 논의된 사물 인터넷과 AI가 결합된 IT의 미래는 제가 생각했던 일본 IT의 현실을 낱낱이 드러내버렸거든요. 교수님의 날카로운 분석에 제가 가졌던 일본 기술에 대한 환상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일본이 아시아는 물론 세계에서도 기술력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기술과 인재를 가진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능가할 나라는 없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그런 맹목적인 생각은 강의가 시작되자마자 허무하게 깨져버렸어요. 교수님은 현재 전 세계에서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를 디지털과 IT로 가장 빠르게 통합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의 예상치 못한 말씀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가 멍하니 있을 때 교수님은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한국은 주민등록번호 하나로 모든 공적, 사적 업무와 병원 치료까지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또한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를 통해 모든 업무와 대화를 문자, 사진, 동영상으로 처리하는 독특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최고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어 중장년층도 정보의 속도와 정확성이 젊은이들과 비슷하다고 하셨어요.
음식도 휴대폰으로 결제하면 30분 내에 원하는 장소로 배달된다고 하셨으며 야외 활동 중에도 원하는 음식을 배달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음식 배달 자체가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포함된 배달 시스템과 앱 결제 방식을 보면 감탄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전 세계에서 휴대폰으로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음식을 쉽게 배달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하셨어요. 병원이나 관공서에서 행정 업무를 볼 때 스마트폰이나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어디서든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 빠른 전산망과 디지털화 덕분에 병원 치료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한국의 IT와 디지털 발전을 칭찬할 때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때로는 경쟁자이며 라이벌입니다. 일본이 과거에 한국을 침략한 역사가 있어 한국인으로서 일본에 대한 경계심이 있음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는 강의 내내 한국을 극찬하셨고 이는 저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한국의 한류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이 한국보다 못하다는 인상을 받으며 불편함을 느꼈어요. 저는 일본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강의 중에 열등감을 드러내면 다른 학생들 앞에서 부정적인 인상을 줄까봐 참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억누르기 어려워졌고 차분하게 교수님께 일본의 디지털 기술력이 한국보다 왜 뒤처지는지 논리적으로 질문하기로 결심했어요. 질문을 최대한 침착하게 던졌지만 떨리는 목소리와 스트레스가 얼굴에 드러나는 것을 숨길 수 없었어요. 교수님은 제 질문의 의도를 짐작하신 듯 했지만 지성인답게 배려하며 답변해 주셨어요. 디지털 기술, 특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급속한 발전은 비즈니스 모델에서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사업 전환을 성공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부품과 소재 산업의 기반을 장인 정신에서 찾고 있으며 이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같은 일을 성심껏 반복하면 어떤 것이든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일본 기업과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 일본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으며 전통적인 장인정신과 혁신 속도 사이의 갈등이 일본이 직면한 도전 과제임을 깨달았어요. 저 역시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하며 장인정신을 계승하고 기술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했어요. 교수님께서는 제 의견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결심한 듯이 말씀하셨어요. 나스의 학생,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학생이 말한 장인정신이 일본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순간 저는 당황하여 말문이 막혔고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교수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던 것 같았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최근 서비스 업계는 애자일 개발 방법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느리고 복잡한 개발 프로세스를 넘어서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설계된 방식입니다. 한국의 개발자들은 빠르게 결과물을 생산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일상적인 대화와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카카오톡을 개발한 SNS 플랫폼 회사가 좋은 예입니다. 교수님은 한국 회사들이 디지털에 강점을 두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문화와 유연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비즈니스 요구사항이나 우선순위가 변경될 때 모든 분야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프로세스를 확립했으며 기업들은 팀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로의 강점을 살리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일본의 제조업체들은 장인정신의 전통이 깊게 뿌리박혀 있어서 결함이 있는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물론 소비자에게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경쟁사보다 앞서 최고 품질의 완성품을 제공하려는 일본의 추구는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현대 사업 모델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교수님께서 지적하셨어요. 이는 단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전체의 구조적 문제라고 하셨죠. 교수님의 예리한 분석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교수님은 날카롭게 일본의 속사정을 낱낱이 아시는 것처럼 거침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일본은 여전히 소니, 닌텐도, 파나소닉, 후지필름과 같은 전성기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름 시장이 디지털 카메라에 밀려 힘을 잃었던 것, 한국이 디지털 카메라 개발에 주력했던 반면
일본은 아날로그 필름 시장에 매달렸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것은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닌텐도가 게임 시장에서 차지했던 비중은 엄청났지만 이제는 누가 게임 콘솔로 게임을 하겠습니까? 소니도 마찬가지로 세계 최고의 전자제품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MP3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시장을 잃었습니다. 일본의 사고방식은 전통을 유지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이 실패한 것은 일본의 관점에 너무 몰두하여 주변을 살피지 못한 결과로 보입니다. 좁은 사고방식이 옳다고 믿는 것이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어요. 교수님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듣자 저는 얼굴이 붉어지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의 지적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일본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중요한 메시지로 느껴졌거든요. 교수님은 일본은 아직도 종이 문서와 현금을 많이 사용한다고 알고 있어요. 교수님은 순간 저를 쳐다보며 맞나요 하고 물으셨을 때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선진국들 대부분이 카드나 모바일 디지털 결제를 상용화되어 가고 있어요. 이런 세계적인 추세인데도 일본은 왜 불편하게 현금을 사용하는 걸까요? 일본에서 현금 사용이 많은 첫 번째 이유는 자주 발생하는 지진과 같은 재해로 인해 전기가 끊길 경우 카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과거 금융 위기로 인한 은행과 카드사에 대한 신뢰 부족일 것입니다. 현금 사용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인식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일본 가정에서는 은행보다는 집에 금고를 두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일본에서는 카드 사용으로 인한 혜택이 크지 않고 고령화 사회로 인해 카드 사용이 어려운 노인층이 현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초고령 사회로 많은 노인들이 모바일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금 사용이 반드시 나쁘다거나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더 간단하고 편리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나 고령화와 같은 이유로 디지털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을 예로 들어 이야기를 계속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갑에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대중교통을 포함한 대부분의 결제가 카드나 전자결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카드나 디지털 결제를 사용합니다. 한국 역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카드나 디지털 결제를 사용하면 국가에도 이점이 많습니다. 현금 흐름이 투명해지고 세금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으며 개인도 세금 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2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도 일본처럼 현금 사용 비율이 높았을 것입니다. 지갑에 항상 현금을 가지고 다니며 현금의 두께가 부의 상징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카드 사용과 디지털 결제로의 전환을 과감히 이루었고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물건을 구매하고 결제하며 업무를 볼 수 있는 디지털 강국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한때 세계 최고의 전자제품을 생산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미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며 일본의 워크맨에 매료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8, 90년대를 경험한 세대는 당시 소니의 카세트 플레이어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한국 제품인 삼성은 일본 제품에 비해 한국 내에서만 판매되었을 정도였죠. 세계 시장에서 삼성과 소니의 음악 플레이어를 판매할 때 소니가 훨씬 더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니 제품을 선호하고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내에서도 소니 제품을 갖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한국의 삼성 제품이 저렴하고 일본의 소니 제품이 최고급이자 최첨단 음악 플레이어로 인식되었죠. 기업 규모 면에서도 소니와 삼성은 비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소니와 일본은 그 지점에서 성장이 멈추었고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세계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소니의 위기에 대한 분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계를 선도하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롤모델로 삼았던 소니는 한때 전자기술 분야에서 세계 정상에 올랐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소니의 몰락 뒤에는 자만심이라는 큰 문제가 있었죠. 예전에 한 전자기기 회사의 전 CEO와의 대화가 기억납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소니를 방문했을 때 한 임원이 소니가 엔지니어들의 자만심으로 인해 망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을 회상했습니다.
삼성전자보다 앞서 1994년에 각 사업부별 독립채산제를 도입했던 소니는 선의의 경쟁보다는 부서 간의 벽과 이기주의가 만연해 단기 이익에만 집중하며 미래 투자를 소홀히 하여 추락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의 기술이 최고라는 자만에 빠져 시장 변화를 간과했고 사업부 간 조정 기능이 사라지면서 과도한 경쟁이 내부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한국의 삼성은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면서도 사업부 간의 과당 경쟁이나 계열사 간의 중복 투자를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구조조정본부, 전략기획실, 미래전략실 등이 맡아 비효율을 감소시켰습니다. 이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소니와는 다른 점이었습니다. 소니는 부적절한 인사제도와 현장 중심의 정신이 사라지며 더욱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강의를 듣기 전까지 저는 자존감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고 남을 깎아내리거나 질투하는 법을 몰랐어요. 그러나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나서 저도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을 가진 사람임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교수님이 일본과 소니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마다 제 자존심은 상처를 받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일본의 기술과 경제력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기에 그것이 제 정체성과 자부심이 큰 부분을 차지했던 만큼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릴 적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주위의 인정을 받았던 저는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어요.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지고 창피함만이 남았죠. 저도 모르게 일본의 국수주의적 사상에 빠져 있었고 일본이 최고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저는 제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내면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교수님은 일본 사회가 디지털에 취약한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지방자치제가 발달되어 중앙에서의 통제가 익숙하지 않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은 중앙 집권적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대응하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고 하셨죠. 일본은 지방자치가 발달하여 중앙 통제가 어렵습니다. 디지털 사회에서는 전국이 통일되어야 하는데 일본의 지방자치제는 서로 다른 양식으로 인해 통합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도 일본은 포맷을 통일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디지털화 과정에서 중앙에서 서류 통일 등의 작업을 해왔지만 일본은 이러한 통합이 어렵습니다. 이는 일본 사회의 행정적 다툼 때문이며 서로 간섭하지 않으려는 강한 경향 때문에 디지털화에 큰 장벽이 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자들이 필수적이지만 일본은 이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하셨습니다. 미국은 디지털 기술자들에게 높은 임금을 확실히 보장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러한 보장이 어렵습니다. 일본에서는 기술자들을 일괄적으로 채용할 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며 낮은 연봉이 점진적으로 오르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젊은이들은 낮은 임금으로 일하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 기업들은 대체로 직원들이 지시받은 일만 수행하도록 선호하며 이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창의적으로 일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강화시키고 주어진 일만 수행하는 경향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가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도 상위 직급의 관심 부족으로 그 기술을 활용할 기회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기술 개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지시에 따라 일해온 결과 디지털 전환을 시도할 때 비로소 디지털 기술자의 부족함을 실감하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 디지털화를 이끌어갈 기술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이 분야로 나서지 않으며 디지털 기술이 뛰어난 대학 졸업생들도 대기업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하기 때문에 기업 전체의 디지털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에서도 디지털 기술자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프로그래밍이 필요하지만 기술자가 부족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술자들은 대부분 소규모 IT 서비스 업체에 취업해 있어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은 작업이죠. 독점적으로 디지털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니 품질이 떨어지고 부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 양성부터 프로그램 독점에 이르는 악순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이 급변하고 모두가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전통을 이유로 구식을 고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재 일본이 과거의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해 한국에 계속 뒤처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새로운 문화와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변화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고통과 인내 실패에 따른 책임이 필요한데 한국은 그 부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국과 일본의 국민 의식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이런 사고방식을 계속 유지한다면 한국과의 경쟁은 물론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추월당할 것입니다. 저는 교수님의 날카로운 팩트체크에 반박할 수 없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사실 저는 과거에 매몰된 사고방식에 빠져 일본이 최고라고만 생각해왔어요. 오늘 강의실에 들어서기 전까지도 일본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나 일본 사람들이 경제체계의 충격적인 현실과 아날로그 방식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매우 무겁고 답답함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제가 무엇을 생각하고 공부했으며 왜 현실을 깨닫지 못했는지 되돌아봤어요. 20년 전만 해도 한국이 일본보다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한국은 몇 단계 앞서 나가고 있고 일본은 여전히 종이와 현금을 최고로 여기는 구시대적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충격적인 사실들을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너무 많은 문제가 겹쳐 살면서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며 패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도전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일본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혼이 사라지고 있다고 느껴졌어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치 불구경하듯 서로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많이 두려워졌습니다. 물론 저는 애국심이 강하고 일본을 위해 제 몸을 바치는 투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인으로서 제 조국 일본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아무도 퇴보하고 뒤처지는 모습을 원하지 않잖아요. 일본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만 안전을 추구한다면 결국 아시아에서 퇴보하는 후진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은 자존심 때문에 외면하지 말고 한국에 배울 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업을 마치면 일본으로 돌아가서 솔직한 제 견해를 말하고 일본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을 객관적으로 보는 시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